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 가야 할지 모색하는 자유경영원 문근찬입니다. 이번 논의에서는 우리가 흔히 그 정치 이념의 세 가지가 3대 이념이라고 하는 자유주의, 보수주의, 그리고 사회주의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뭐 다 아는 내용이긴 하겠지만 좀 대비해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날 보수주의라고 하는 그 부분하고 이 자유주의 상당히 융합할 수 있을 것 같으면서도 서로 불신을 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발견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는 이런 내용들을 좀 포함을 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회주의, 이것은 이제 그 뿌리가 인식론에 있어서 합리주의 인식론, 우리가 흔히 뭐 이성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여기에서부터 이제 출발이 됐습니다. 모든 그 어떤 의사결정을 한다라든지, 예를 들어서 뭐 법을 만든다, 뭐 도덕에 관한 또는 정치, 이런 모든 그 사회 현상이 있을 때 이거는 그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개인들이 세상에 대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그리고 지식에 대한 그 태도, 이런 것이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다르게 나타나겠죠. 그래서 우선 이런 지식을 어떻게 습득을 하느냐 하는 지식의 성격이라든지 이런 그 부분을 다루는 철학을 갖다가 인식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철학 중에서도 가장 기반을 이루는 하나의 그 철학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인식론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합리주의적 인식론, 그거에 이제 반대가 되는 부분이 경험론적인 인식론,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합리주의적 인식론은 한마디로 인간 이성,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고력, 이런 것이 어떤 확실한 해답, 객관적인 지식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성을 통해서, 이렇게 전제를 하고서 출발을 합니다. 이것은 이제 프랑스 계몽주의의 하나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계몽주의 하면은 중세 때에 이제 이 하나님 종교에 이렇게 꽉 매여져 있었던 개인들이 그 종교에서부터 어느 정도 이렇게 해방이 되는, 이거를 이제 계몽주의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것이 지나쳐 가지고 그 하나님의 자리에 사람을 놓은 것이죠. 인간을 그 자리에 놓고, 인간이 이성을 가지고 있는 이 존재인데 과연 뭐 열심히 잘 이 사고력을 구사를 해가지고 생각을 한다면 모를 게 뭐가 있겠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인간 이성에는 한계가 없다고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나온 것이 뭐 예를 들면은 해결의 어떤 변증법이라든지, 이런 어떤 이성에 의해서 분석적으로 사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정반합, 이런 그 구조에 의해서 더 나은 방향인 그 합이라고 하는 부분을 충분히 이렇게 모색을 해가면서 이 역사도 발전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뭐 이거는 처음에 출발이 이제 데카르트의 나는 뭐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 말, 이 속에서 이 나라고 하는 이 인간이라고 하는 이 존재, 이것이 그야말로 모든 것을 보증하는 것과 같은 그 자신감이 이렇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 보수주의 철학자, 정치 철학자 독일의 그 슈탈이라고 하는 사람은 유한한 생명밖에 가지고 있지 않은 그 존재인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확실하게 보증을 할 수 있느냐, 그거는 참 터무니없는 좀 불확실한 보증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어떤 사고에 의해서 변증법적으로 이 모든 진리를 알 수 있다, 이거에 대해서 믿지를 못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절대화된 이성, 이것은 하나의 어떤 상징이라든지 구호가 돼가지고 되게 전체주의 독재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예를 들면 장자크 루소는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그 결과가 이제 프랑스 혁명으로 이어졌지 않습니까? 마르크스, 이 사람은 이제 어떤 혁명이라고 하는, 이 노동자 계급은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이 불평등을 일거에 바로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제 그런 그 믿음을 과학적으로 뭔가 이렇게 그럴듯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사적 인물론이라든지 그 해결의 변증법, 이런 것을 정교하게 이렇게 내세움으로써 과학적인 사회주의다, 이렇게 마치 무슨 이론을 장착한 그런 그 사회주의를 개발한 것처럼 그렇게 내세웠죠. 그래서 프랑스 계몽주의 철학 사조, 이거는 그렇지만 이제 전체주의로 연결이 되면서 자유를 말살하는 그런 그 부정적인 그런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철학 사조의 그 후예들, 이 사람들은 자유라고 하는 말, 리버티라고 하는 말을 갖다가 독점을 하면서 스스로를 갖다가 리버럴리스트, 뭐 그대로 번역을 하자면 자유주의자, 이렇게 이제 명명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들이 말하는 리버럴리스트,
이거는 자유는커녕 자유를 말살하는 그 방향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이거를 어떻게 번역할까 막 고민하고 하다가 이제 요즘은 이거를 뭐 진보주의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200여 년에 걸쳐 가지고 이제 서구의 역사를 보면은 그 역사 속에서 수많은 전체주의 움직임들이 있었죠. 히틀러라든지 이런 그 움직임들은 거의 대부분이 이 프랑스 이 합리주의, 그 대륙의 합리주의에서부터 비롯됐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보는 바로 전체주의 물결의 이 계보, 이것은 바로 데카르트, 철학자 데카르트, 그 다음에 홉스, 장작 루소, 뭐 마르크스 이렇게 쭉 거쳐가지고 스탈린까지 쭉 일직선으로 이렇게 이어진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오늘날 우리 한국 땅에도 어떤 상징이라든지 구호 이런 걸로 사람들 갖다가 몰아붙이는 그런 그 사조가 많이 있는데, 예를 들면은 민주화 뭐 또는 민족이라고 하는 단어, 이거는 절대적인 하나의 상징이 돼 있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민족이다. 그럼 민족을 위해서, 그러면 이제 민족의 이 반대는 뭐가 됩니까? 우리 이 국권을 한번 잃어버리게 했던 일본이라고 하는, 이것은 완전 철천지 원수가 되는 것이죠. 민족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 의해서. 그래서 당신은 반일이냐 친일이냐 하는 그 프레임을 갖다가 선택을 강요를 한다라든지. 근데 뭐 한 70여 년 그 이전에 일본이 군국주의를 할 때 그러한 그 역사를 우리가 겪었다 하더라도 장차 우리의 그 젊은 세대, 이 사람들이 자유민주주의 이 국가를 발전을 시키면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일본을 그렇게 철천지 왼수처럼 그렇게 반일 프레임을 갖다 계속 강요한다 하는 것은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그 소위 일종의 그 political correctness, 정치적으로 절대로 해서는 안 될 말 같은 거를 이렇게 이리저리 양산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걸 PC, political correctness, PC 좌파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예를 들면은 젠더 문제, 젠더 평등이 진리인데 너는 혹시 젠더를 반대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죠. 그래서 상대방이 혹시 그런 그 얘기 끝에 발을 헛디디면은 그 사람을 이제 코너에 몰아붙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만 그랬던 것이 아니고요. 조선조 성리학의 그 극단적인 하나의 그 원리주의적인 성리학 학자들, 결국은 이 조선의 그 사림들이 이 실용적인 그런 태도가 아닌 명분만 가지고 결국은 나라를 망하게 했던 이런 명분론적인 주장, 이것이 마치 오늘날의 그 PC 코렉트니스 이런 거를 가지고서 사람을 갖다가 프레임으로 엮는 명분론자, 이거하고 상당히 비슷한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반일이냐 뭐 민주냐 민족이냐 이런 걸 가지고서 사람을 그냥 몰아붙이려고 하는 이런 성향이 있는 사람들은 대체로 사회주의자다, 그리고 포퓰리스트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한테 휩쓸리게 되면은 우리가 전체주의 어떤 이 운동에 동원되는 그럴 가능성이 크다, 이런 그 생각을 하시면은 상당히 거의가 틀림없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반대의 인식론적인 그 사조는 뭐냐면은 진화론적인 인식론입니다. 이것은 인간 이성과 인간이 갖는 어떤 그 지식 그 자체를 갖다가 이제 하나의 그 문제 의식을 가지고서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그래서 자유로운 개인은 자신의 노력으로 더 나은 지식을 확보하게 되죠. 예를 들면 모든 유기체, 사람뿐만 아니고 모든 유기체는 밤낮으로 자기의 어떤 생존이라든지 이런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늘 동분서주하게 됩니다. 열심히. 이와 같은 문제 해결의 어떤 그 시행착오 이런 걸 거쳐서 이렇게 했더니 이것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구나 하는 그 지식들을 갖다가 축적을 하게 되죠. 어떤 새로운 그 뭐 행태라든지 그런 거에 의해서 새로운 제도가 발견이 되고, 이런 가설들이 자꾸 그 시험이 되고 하면서 이 오류가 있는 것은 자꾸 이제 하나씩 제거를 하고, 이런 것이 바로 이제 진화적인 그 프로세스인데, 인간이 살아가는 그 오랜 역사를 가지고서 살아왔는 그 흐름을 보면은 이것이 바로 이 진화적인 그런 그 프로세스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왔구나 하는 것을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축적을 했는 어떤 인간 이성, 사고력 이런 것은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은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언저리에 대해서만 잘 알고 있지, 이 우주 전체, 이 삼라만상의 어떤 이치라든지 이런 그 모든 거를 하나의 지식이라고 했을 때 이거를 한 사람이 안다는 것은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표현하는 말로 인간은 구조적으로 무지하다, 시스테믹 이그노런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 개인이 세상의 모든 이치를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러면서도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것은 뭐냐면은 그동안 이 오랜 세월에 걸쳐서 아까 진화적인 그런 그 프로세스를 통해 가지고 축적이 되어 있는 어떤
추상적인 규칙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것이죠. 뭐 법감정이라든지 어떤 정의감, 도덕 이런 것들이 하나의 정의로운 행동 규칙 이런 거를 이제 구성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봤더니 그냥 우리가 무난히 살 수가 있다. 이런 행동을 하면은 큰일 난다. 이런 것이 내가 어떤 법전을 펼쳐가지고 자세히 공부를 하지 않더라도 이걸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진화론적인 인식론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을 갖다가 무한한 능력으로 무한의 어떤 능력, 아까 그 합리론적인 인식론에서는 이성을 갖다가 거의 절대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지 않습니까? 그게 아닌 무한한 능력으로 보지 않고 유구한 세월에 걸쳐서 문명을 축적을 하고 진화를 해왔는 그 산물로서 이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명이 창출한 것이 이성이다. 문명이 하나의 그 종속 변수죠. 그래서 문명이 발달한 국가, 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은 더 높은 수준의 이성을 갖게 되는 것이고 원시적인 그런 사회 속에서 사는 사람은 당연히 이성, 이것도 이제 거기에 걸맞는 낮은 수준의 그런 이성밖에는 이제 가질 수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이 오랜 세월에 걸쳐서 축적된 그 규칙에 따라서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성론자들이 생각하는 어떤 혁명, 이거는 참 터무니없는 것이다 하는 것을 사실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의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 이것이 절대적인 것처럼 생각을 해가지고 일거에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자세, 이거는 참 말이 안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규칙이라든지 전통, 이거에 따라서 사는 것이 거의 대부분은 이제 바람직한 것이죠. 보수주의자가 오래된 그런 전통을 존중하려고 하는 것은 변화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오래된 제도라는 그 자체가 이미 이 자연법적인 어떤 그 하나님의 그 길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검증을 통과한 가치 있는 제도다. 이렇게 이제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뭐 예컨대 오늘날 검수완박이라든지 이런 입법부가 전체 국민의 어떤 의견이라든지 이런 거 수렴도 해보지 않고 밀어붙이고 있는 그 입법이라든지 이런 것은 뭐 아주 긴 세월은 아니지만 70년이라고 하는 그 대한민국의 사법제도, 이것이 쭉 축적이 돼가지고 정착된 것을 하루아침에 어떤 국민적인 이해나 동의 없이 뭔가 어떤 목적이 있겠지만 이걸 염두에 두고 일각에 이렇게 바꾸겠다고 하는 것인데, 이런 것은 일종의 그 입법부에 의한 혁명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거는 대개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거북하게 생각하고 불안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자유주의자 또는 보수주의자의 그 사고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그 정의로운 행동 규칙, 오랜 그 세월을 거쳐서 이렇게 진화를 해왔는, 그거는 이제 뭐 어렵게 생각이 되겠지만 사실은 기독교의 그 십계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뭐 6번째 이후에 무엇을 하지 마라, 뭐 남의 재산을 탐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그 십계명을 생각하면은 이것이 바로 정의로운 행동 규칙입니다. 이러한 그 정의로운 행동 규칙만 지켜도 사실 사람들은 이 속에서 어떤 질서를 유지하면서 잘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이 자생적으로 유지가 되는 그런 질서, 이것이 바로 근대 국가의 그 시장 질서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그 하나님의 율법과 같은 이 자연법과도 같은 이러한 그 행동 규칙, 이것들이 축적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법으로 잘 정비를 해가지고 이거를 누구한테도 차별하지 말고 전체가 잘 지킬 수 있게 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rule of law입니다. 법칙. 그래서 rule of law라고 했을 때 law는 자연법이 지시하는 그 방향에 따라서 통치를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의미죠. 십계명이 뭐 특정 집단에게만 이걸 따라야 된다 하는 계명이 아니듯이 이 법치라고 하는 이것은 어떤 특정 집단만을 봐주거나 뭐 차별을 한다라든지 하는 이런 것은 법체법이 아닌 것이죠. 그리고 자유라고 하는 것은 인간 정신, 이것이 이제 쭉 진화적으로 발전하는데, 이런 그 문명을 창조하고 발전하는 것은 자유로운 개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이죠. 어디서 틀을 정해준다라든지 사회주의처럼 그렇게 이 자율이 없는 그런 속에서는 개인의 그 창의 이런 것이 발휘가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런 자유체제 속에서는 더 노력을 하고 창의력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기업가 정신을 발휘를 하지 않습니까? 이 속에서 이제 더 나은 제도 또는 더 나은 기업 이런 것들이 생겨나고, 이런 그 개인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문명이 발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자유체제, 자유국가 속에서의 그 이런 자유로운 이 개인들,
이것이 이제 있어야 된다 하는, 이것은 또 연이어서 사람의 개인의 그 재산권이 철저히 보호가 돼야 된다 하는 것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 진화론적인 인식론, 이것을 이제 그 철학 사전은 아담 스미스라든지 데이비드 휴me, 뭐 하이에크, 이런 그 스코틀랜드 계몽주의 전통에서부터 이제 나왔고, 이런 전통을 이어받아 가지고 이제 국가를 만들고 했던 것이 영국과 미국의 이 자유국가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그 철학 사조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자유주의하고 보수주의는 사실은 서로 연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현실을 볼 것 같으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주의와 이 자유주의는 같은 뿌리인데도 불구하고 서로 공격을 많이 하고 폄하하는 그런 문제를 지금 안고 있습니다. 그 왜 그런지 하는 것을 좀 생각을 해봤으면 하는데요. 흔히 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죠. 그리고 이제 보수주의는 개인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이 기존의 질서, 오랜 세월을 거쳐서 축적이 되어 있는 질서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진화적인 프로세스를 거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하나님의 이 섭리에 의해서 오늘날 이루어졌는 그런 그 제도기 때문에 이 자체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거를 바꾸려고 한다면 이 조심을 해야 되고, 하나하나 검증된 그 툴이나 이런 걸 써서 한 스텝 한 스텝 이렇게 조심해서 바꿔야 된다. 이것이 이제 보수주의적인 그런 그 생각이지요. 근데 이제 이 뭐 하이에크라고 하는 자유주의 철학자, 대표적인 철학자가 보수주의를 굉장히 폄하했듯이, 이 오늘날 한국에도 이제 보면은 자유주의를 표방하는 어떤 언론인이라든지 학자, 이런 그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보수주의를 상당히 폄하합니다. 낮춰보죠. 그런데 이제 보수주의자의 입장에서 이제 봤을 때는 한국의 그 자유주의자, 이런 사람들은 그저 너무나 교과서적인 이런 이론을 앞세우다 보니까 그야말로 원리주의 철학자 같은 그 이미지, 이것이 이제 강하게 느껴지게 되고, 뭔가 무슨 흠결 없는 그런 그 정치인이 있었으면 좋겠지만 이 현실이라 하는 것은 그게 참 힘들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그 자유주의자, 이런 사람들을 보면 오히려 상당히 좀 답답하다, 그런 생각이 이제 많이 들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드러난 차이 중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보수주의 같으면은 오래된 관습을 중요시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동성애, 그러면 자유주의자 입장에서는 이거는 개인의 어떤 자유의 문제 아니냐 해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그 별 문제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보수주의자의 입장에서는 이런 것이 만연하게 되면은 가족이라고 하는 이 사회를 구성을 하는 하나의 근간이 흔들리게 되고, 이 사회가 도대체 전통이라는 것이 남아나지를 않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이렇게 봤을 때 보수주의자는 이런 동성애라든지 이런 거는 도무지 찬성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간의 그 중요한 차이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보수주의자의 그 아버지라고 하는 에드먼드 버크도 그런 그 얘기를 했죠. 인간은 신의 섭리에 따라야 된다는, 이거를 강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의 섭리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인간 삶에 있어서 인간의 그 어떤 이 질서의 그 원천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신의 섭리, 이런 거를 그래도 생각을 하는, 이것이 바로 보수주의다 하는 것이죠. 반면에 이제 자유주의는 그런 그 부분보다는 오로지 이제 개인의 자유, 이것을 강조를 하는, 이것이 이제 큰 차이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제 산업사회 속에서 이 보수주의자 하면은 어떤 이미지라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오늘날의 보수주의자라고 하면은 제 생각에는 피터 드러커가 얘기를 했던 기능하는 사회, functioning society라고 하는 그 개념이 가장 적절한 그 보수주의자의 그 이미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미지라 하는 것은 이 사회를 구성하는 개인, 그리고 어떤 여러 조직들, 이 조직들의 대표적인 것이 뭐 예를 들면 정부기관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 기업체라든지, 뭐 종교기관, 사회단체, 이런 그 모든 기관들이 있죠. 이런 기관들이 그 자신의 나름대로 다양한 그런 그 목적, 이거에 충실하게 잘 작동이 되는 그런 사회. 이렇게 됐을 때 이제 뭐 예컨대 이제 예를 들어서 기업체가 기업 나름대로의 어떤 자율적인
그런 목적을 가지고서 이것이 잘 운영이 됐을 때 사람들은 그 사회 속에서 자기의 전공을 살려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그 일자리가 풍부해지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 활발한 그런 그 조직들 속에서 자기의 그 일자리, 자기의 그 역할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사회 속에서 자기의 역할을 다 찾고, 뭐 예컨대 이제 그런 속에서 이 개인들은 양질의 일자리가 이제 넘쳐나고 열심히 일을 하고 나서 저녁 시간에는 이제 동료들하고 어울려서 뭐 왁자지껄 이렇게 술도 한잔 할 수 있고, 이런 희망찬 모습, 희망찬 삶을 구가할 수 있는 이런 이미지가 이제 보수주의자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이미지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반면에 자유주의자는 뭐 이렇게 대기업의 어떤 이 기능 역할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관심이 없는 것 같고, 오로지 원리주의적으로 개인의 자유가 어떠느냐 하는 것만을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강조를 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이 진화론적인 인식론, 이 같은 뿌리에서 이제 보수주의, 자유주의가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지만, 그 미세한 차이를 가지고 마치 엄청난 차이인 것처럼 그렇게 서로를 폄훼하고 낮춰보고 하는, 이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것이 저의 하나의 그 문제의식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